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인플레 공포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지수를 다시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테슬라의 성적표에 2차 전지주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투데이항공 코리아마켓과 함께 섹터와 종목별 주목할 모멘텀과 차별화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오늘장 정리해봅니다. 사연관 차장님. 네, 사연관의 오늘 오마주는 나스미디어입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광고요금제 도입을 하면서 이미 파트너사로 나스미디어를 선정을 했죠. 퇴재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후발주자들, 글로벌 OTT 업체들이나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와 테슬라 등 글로벌 대표 기업들의 이슈에 국내 관련주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이슈와 차별화 전략 잠시 후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코웨이입니다. 요즘에 채권 시장이 좀 많이 혼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당 종목들이나 리츠같이 안정적인 고배당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더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루머들이 있고 또 지금 자금 경색에 대한 이제 그런 안 좋은 소리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시장 리스크와 반대로 모멘텀이 돋보이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 리스크에 반대되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저의 오마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나의 차례가 온다라는 것이 지금 요즘 시장 분위기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오늘 작은 소식에 모처럼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또 이렇게 기다려볼 만한 종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중 아픈 손가락이었던 원전주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순환매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오늘장 정리해봤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테슬라의 영향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끈 2차 전지주도 약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세로 정유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하루였는데요. 정유주는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지난 5일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합의 발표 후 바이든 행정부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줄었다는 소식에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한다는 소식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주인 S-오일은 2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2분기와 달리 정제 마진 하락으로 3분기 실적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미 주가의 선반영 중으로 3분기 저점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줄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한다고 밝히고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도 있지만 유가는 구조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갖다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이게 좀
녹록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 유가는 지금 뭐 석유화학 쪽의 이런 수요적인 부분 또 가치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확실히 좀 산유국들의 이제 일부 좀 정치적인 그런 성향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이고 보다 더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요인이 더 우세한 가격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하실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유국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지금 이제 서방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를 법제화하고 또 뭐 탄소 문제를 계속해서 좀 수면 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곱게 보일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어필하고자 강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요인들도 어느 정도는 자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는,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해지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꺾이지 않고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실질적인 원유의 상승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훨씬 더 높은 부담으로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비축유 카드를 미리 썼어요. 저는 뭐 100불이 넘어가거나 좀 더 강한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사용할 줄 알았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이제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인을 지금 썼기 때문에 다른 요인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계절적 수요가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와 같이 나오는 유가 강세 이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좀 유가는 지속성을 띠고 다시금 100불을 향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 선거까지는 어느 정도의 컨트롤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보니까 저는 뭐 100불 수준으로 유가는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유주들도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어느덧 좀 하방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하고 반대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확대도 있고 좀 원유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시장이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원유 가격 흐름에 따라 정유주의 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한데 정유주의 이익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유주가 과거에는 예전의 과거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예전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유가가 올라가면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유가가 오르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랬으면 뭐 유가 20달러였었을 때는 정유주가 뭐 박살이 났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밸런스거나 지금보다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제 마진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유가가 좀 높은 레벨에 있으면 정제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유가가 높은 밸런스에 있다면 지금 탱크에 저장해 놓은 자산 북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재무적인 안정성인 밸류 가치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만 주가의 핵심 요인은 결국은 마진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언제 좋아지느냐 이거는 다 알 수 있죠. 결국 수요단 자극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단 자극이 없죠.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제 마진은 거의 바닥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유가는 80달러에서 100달러 향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유가 밸런스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시점에서의 어떤 그 바닥권을 찍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어느 좀 이런 좀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제 마진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수와도 비슷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수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바닥권에 있다는 건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유주에 좀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정유주는 이 원유 선물과 방향을 같이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 원유 선물 상승률과 주가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을 정유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친환경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 성장성이 주목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한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원유 선물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급격한 에너지 대란 때문에 약간의 좀 투기적인 성격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그동안의 방향을 같이 해왔다고 해서 원유 선물만큼 못 따라갔으니까 니네 저평가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친환경 시대 이 성장성 대비해서 다른 전통적인 원유 쪽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주목을 못 받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죠. 피크아웃이에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정유사의 실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마진 스프레드예요. 근데 그게 이미 제가 이 지금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랬던 이유는 유가가 지금 급격한 대란 이후에 1, 2, 3월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들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 130달러까지 3월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빠지는 듯 했으나 또 바로 반등하면서 6월까지 또 123달러 찍었죠.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정제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재고평가 이익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월 이후로 유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쭉 떨어지면서 76달러까지 떨어졌죠.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지금 당장 실적은 계속 증가하지만 이렇게 증가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기가 둔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14년도 수준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80달러라고 하면은 저는 당분간 이제 유가의 흐름은 한 80에서 100달러 사이를 좀 전망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미 에너지 대란에 의한 피크아웃이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을 계속 키우면서 주가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서서 함정란 차장님이 정유주가 과거와 달리 유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이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경기를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유가보다 경기 사이클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유가도 중요하죠. 거기에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북밸류가 튼튼하다는 것은 장부 가치가 튼튼하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정유주가 돈을 못 버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과거 사이클 이제 정유주, 철강주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의 특징이 사이클을 탄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겠죠. 과거 정유주가 언제 좋았었냐면 2010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돈을 풀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차화정 랠리가 졌었거든요. 화학정유 사이클이 그때 왔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비슷하죠. 지금 코로나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이제는 돈으로 경기를 대응할 수 있는 건 지났으니 무언가 실질 투자를 해야 된다. 앞으로 경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아직 시점에서는 인플레가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이클 경기 민감주들은 그런 사이클로 봤었을 때 이번에 투자 사이클이 오는 시점이 전 내년 뭐 중반기부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섹터가 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유가보단 경기 사이클을 봐야 한다. 계속해서 정제 마진 스프레드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최대 실적은 정유화학이었는데요. 정제 마진 하락으로 하반기 실적 전망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미 좀 실적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해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마지막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정유주가 어려워 보입니다만 뭐 크게 두 가지죠. 이게 정제 마진과 보유하고 있는 원유에 대한 평가 손익을 좀 따지면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 정제 마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뭐 손익분기를 그렇다고 못 가는 수준도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이 정유 제품의 이제 수출 쿼터가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는 뭐 불확실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출 제품들이 지금 이제 이 공급난을 겪고 있는 선진 서방국으로 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나빠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역시 이제 정유주의 거울과 같은 이제 SOE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후퇴하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다들 좀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실적도 일부 하향이 되면서 급한 조정기를 좀 맞았습니다만 역시 10월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신다면 굉장히 한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업종 내에서 뭐 GS와 SK이노베이션과 SO일이 요 이제 외국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행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업종 내 수급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투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순수 정유주로 볼 수 있는 SO일을 중심으로 저는 뭐 기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조금 약세 움직임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높은 단기 바닥권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전망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을 형성해가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유 기업들도 이 본업 외에서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목해볼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 차장님?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좀 스몰캡, 그래도 오늘 좀 무거운 종목들을 많이 다루니까 스몰캡 하나 좀 소개해 드리자면 뭐 몇 번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JC케미칼이라고 이제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중유 이런 것들을 식물성 오일팜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이를 정제해서 이제 디젤 경유와 이제 혼유를 해서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에서 3.5% 정도의 혼합 비율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한 5년 정도까지 좀 넓게 본다면 한국은 추후 한 5% 수준, 미국은 8% 수준까지 바이오 디젤의 혼유 양을 좀 늘려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사업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스몰캡이고 뭐 1,7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다소 시장에서는 잘 몰라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영업이익만 250억이 넘게 나왔고 연간으로는 400억이 넘는 영업이익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정유 관련 스몰캡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디젤 쪽으로 확장성을 가진 JC케미칼 주목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사연관 차장님은 본업 외 이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는 정유 기업 중에 주목하는 이슈, 뭐 기업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유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황에 너무 휘둘리는 실적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완화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면은 지금 그린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죠. 이미 SK온이라는 기업이 분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은 친환경단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의 흡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굉장히 실적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사업 분야를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친환경하고 폐기물 계열사에 이제 SK 지오센트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25년까지 울산의 6만 5천 평 부지에다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소재 재활용하는 포트폴리오 하나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정유 업황에 의해서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SO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소 전반에서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 다 하고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술도 개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DLENC하고 탄소 저감, 친환경 건축 소재 사업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본업만 가지고는 굉장히 실적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친환경에 대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수소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S-오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S-오일을 중심으로 정유주들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함정란 차장님은 앞서 이 정유주 매수 판단의 근거로 정제 마진 스프레드에 집중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정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세 종목이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유주에 딱 맞는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주죠,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탑픽은 GS를 보고 있는데 GS는 지주사잖아요. GS 에너지라든가 GS 리테일을 통해서 뭐 원자재 이런 쪽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이 좋을 땐 지주사가 늘 할인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우선적으로 좀 튼튼해 보이고 매력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주가 움직임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GS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올해 지금 예상되는 그 HTS에서 보시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인데 지금 시총이 4조 4천억이니까 뭐 밸류에이션으로 부담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본다면 GS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빛을 받을 수 있는 GS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정유주 투자 의견과 최선호주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정유주는 좀 무거운 만큼 이제 국제 유가에 좀 면밀한 이제 그런 어떤 거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수치를 좀 잘 투영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냥 뭐 빠른 직구로 보시는 게 좋다. 그냥 S-오일을 가장 좀 선호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순수한 정유주라는 측면 그리고 타 종목에 비해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 변수도 좀 적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배당 정책도 있고 수치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대주주가 역시 아람코라는 점도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를 잡아가는 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파라자일렌하고 벤젠 같이 이제 납사와 비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스프레드랑 또 PO 쪽에 프로필렌하고 봐야 되는 이제 이쪽 마진이 사실 작년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역발상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나빠지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수준까지도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잠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무거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 9월 중순부터 뭐 10월 초순까지 보였었던 이 일종의 좀 박스권을 오늘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수급을 동반해서 좀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 이 8만 원대 후반부터 9만 원 선까지 이 선까지만 조금 속도를 높여줘서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좀 도달을 해준다면 역시 이제 국제 유가가 연말에 저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금 뭐 전 고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 원 선까지를 좀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수급을 동반해서 박스권을 뚫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S-오일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 관련해서 정유주 외에 우리가 주목할 섹터나 기업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영란 차장님. 아무래도 일단은 저는 좀 신재생하고 2차 전지 쪽을 역시나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정유 쪽이라던가 이런 건 실적에 약간의 변동성,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GS라던가 S-오일 3분기에 실적이 좀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할 만한 분위기의 정제 마진 그리고 재고평가이익이 증가될 거다라고 하면서 4분기 실적의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1, 2분기에 나왔던 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외국인 매수는 딱 하나입니다. 배당이에요. 배당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GS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5% 초반 배당 수익률 줬는데 주가가 더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 수익률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S-오일도 4.4%가량의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연말이 지나도 과연 계속 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신재생과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같은 킬로와트시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기존의 전통적인 화석 연료들이 분명히 저렴해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대두되는 이유가 지금 53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유류는 445원, LNG는 200원,
유연탄이 150원 정도, 동일한 킬로와트시를 발전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자력 솔직히 신규 원전 건설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이미 우리가 겪어봤었던 러우 사태에 의한 에너지 어느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또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국가 산업의 기반인 에너지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다변화를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그리드 페리티가 점점 더 맞춰져 가고 있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쪽들 미국에서 앞장서서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생산만 해도 세액공제를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증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하나솔루션 3.1기가와트까지 늘리면서 2,500억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이거 실적 아닙니다. 그냥 세액공제 혜택으로만 2,500억의 혜택을 내년 1년 만에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지금 모듈 증가되면서 실적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금상첨화의 주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설치가 쉬워서 태양광을 먼저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풍력의 설치량이 태양광을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내려오는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드 페리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주들에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서도 태양광 하나솔루션에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함정란 차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정유주 외에 저희가 주목할 섹터나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유가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건 조선주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는 자국의 에너지 확보를 해서 탱크를 짓든 플랜트를 짓든 그동안 또 너무 오랫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었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직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부랴부랴 원전도 짓고 무엇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미뤄두었었던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 투자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최근에 지수의 흔들림에도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의심이 들어서 뭐 유가와 관련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시장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눈에 보인다라고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정란 차장님은 조선주인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꼽아주셨는데 제가 함 차장님 쪽 보면서 정경민 차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딱 커지시더라고요. 혹시 같은 종목 의견이신가요? 네, 제 원고가 털린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저도 좀 동시에 보고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함정란 차장이 지금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코덱스 WTI 원유 선물과 그다음에 S오일 요 세 종목의 120거래일 동안의 어떤 추이입니다. 처음에는 이 보라색으로 보이고 있는 S오일과 WTI 원유 선물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정제 마진이 하락한 이후에는 S오일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원유 선물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정유주보다 오히려 좀 국제 유가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이 훨씬 더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관관계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식 차트도 보시면은 뭐 제가 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던 이제 이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24,000원 선이 좀 무너졌다가 오늘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좁은 박스권을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를 했거든요. 뭔가 저항이든 지지든 지속적으로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수급의 에너지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24,000원 선을 지지 라인으로 하는 새로운 추세선을 좀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뭐 기술적으로도 또 펀더멘탈적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 추가로 덧붙여 주시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목을 받은 정유주의 호재와 악재를 비교하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무게중심의 추를 잘 확인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거래 재개 후 사흘 반짝 상승 후 약세로 전환한 신라젠 오늘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두산에너빌리티, 또 네옴시티 이슈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한미글로벌, 그리고 휴마시스와 어제 상장한 새내기주죠. 샤페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라젠은 거래 재개 후 사흘 동안 반짝 상승한 후 조정 흐름을 받고 있는데요. 주주 신뢰 회복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성과 가시화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샤페론 이어서 보겠습니다. 면역 혁신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으로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상장 후 2거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1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신라젠부터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 반짝 상승한 후 조정 흐름에 접어드는 분위기인데요. 주주 신뢰 회복이 첫 번째 숙제일 것 같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 파이프라인 그리고 경영진도 모두 바뀌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설적으로 파이프라인이나 펀더멘탈보다는 아직까지는 이건 보여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역시 수급의 안정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엊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지금은 좀 김이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 재개 초기에 단기적인 수급 변동이 컸던 이유는 이제 정관상 그동안 보유해서 매도를 하지 못했던 이제 투신들의 매도가 나온 거고 단기 매매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급하게 나왔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신라젠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 중지 시절에 이제 NPL이라고 하죠. 그 Non-Performing Loan에 이제 자금이 유입돼서 대다수의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 주체를 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NPL 쪽은 굉장한 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이 정도의 수익률로 만족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여기에 이제 가치 부여를 하기까지에는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 잠재력 이 정도 수준이고요. 동시에 반대로 보면 역시도 항암에 관련된 물질이고 이미 일상에 대한 허가를 받아놓은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전임상 단계의 긍정적 데이터만 나온다고 하면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강한 상승은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하락이 조금 상승 후에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죽지 않았다. 언제든 급등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언제든 급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8%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긴 시간 기다려온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휴지 조각 위기에 놓였던 그 전환사채도 수익권에 들어서면서 오버행 이슈도 불거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급등을 해도 안 이상하고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 주저앉아 버릴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지금 차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봉으로 이렇게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역시 이제 바실리아에 관련된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이 전임상 데이터만 나온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을 좀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제 10,000원에서 11,000원 11,000원에서 12,000원 요 상황으로 뭔가 이제 손바뀜을 좀 기다리는 이제 그런 수급의 어떤 연장선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 이제 전임상의 데이터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좀 보유하실 만한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저는 다음 주 정도에 한 손절 한 5% 정도 잡고 최저 거래량을 보이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한번 단기 거래, 약간 머니 게임 양상으로 되겠습니다만 단기 거래에 의한 이제 그런 매수 수익률 게임을 한번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파이프라인의 성과를 기다려 보시면서 보유 전략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최저 거래량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관 차장님은 신라젠에 대해서 의견 어떠실까요? 이게 참 물려 있으신 주주분들이 많아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솔직히 이런 실적 없고 기술 수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후보 물질 가지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어떤 내용, 기술 수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거래 재개가 된 상태에서 수급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공매도 쳤던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 없는 바이오, 그리고 특히나 재무구조 안 좋은 바이오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언제든지 주주들에게 돈 좀 줘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죠. 그럼 물려있으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임상 1상, 2상, 3상 통해서 최종 시판이 된다거나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100개 중에서 1개 나올까 말까예요. 이런 확률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투기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한 번 더 좀 고민해 보시고 이제 정말 재개가 됐으니까 향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페론 보겠습니다. 첫날 시초가보다 하락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은데요. 상장 이튿날인 오늘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목할 주요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영관 차장님?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글쎄요. 일단 샤페로는 코스닥의 기술승 특례로 상장된 기술평가 A등급을 받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술평가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도 그런 담당자분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이런 기업들의 내용들을 알고서 평가를 내릴까라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80%가 높은 9,0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어요.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런 후보 물질의 이름들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CR19, 이건 이제 표적 염증 복합체인데 이런 억제제 쪽을 하고 있고요. 나노바디라는 게 또 요즘에는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10분의 1로 정량해서 소량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적게 투여를 하면서 이런 두 개의 면역 항암제 치료제와 두 개의 큰 축으로 사업 분야가 나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누게엘은 국내 5개 종합병원에서 임상 2상을 위한 환자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코로나19 치료제, 이건 누세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유럽 임상의 2상을 통해서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이런 것들 맞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감기와 거의 저는 비슷한 기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 치료제가 딱히 있나요? 없습니다. 걸리면 또 약 먹고 조금 완화되고 낫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국전약품하고 지금 국내 판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획득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줬고요. 동국제약하고도 업무의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런 염증성 질환 분야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3종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막 뚱구름 잡는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글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좀 깊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지지 저항 이런 곳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은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신라젠과 코스닥 새내기주 샤페론 전략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동향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 어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와 LG 이노텍을 준비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36위죠.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최근 한 달 반 동안 가파른 하락세로 신저가 부근까지 갔던 주가가 이번 주 들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중장기 성장성으로 밸류 부담 해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45위 LG 이노텍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 부품 생산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KB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고부가 모델 아이폰 14 프로 생산 비중 확대로 이 플러스 감사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가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때 태조 이방원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한 달 반 동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거든요. 오늘 함정란 차장님이 오마주로 또 가져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급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일단은 작년에 탈원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젠 너가 진짜냐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수주가 나오든 안 나오니까 이제 지쳐버릴 수밖에 없고 9월에는 시장의 폭락의 영향에 따라서 그 중심에서 사실 태조 이방원이란 말 자체가 좀 저는 이상했어요. 원은 아니지 않나라는 것들은 다 납득이 될 정도로 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투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이 실질 수혜를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유럽 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지금 두산 에너빌이 갖고 있는 수준은 이제 체코, 사우디, 폴란드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도 유럽이긴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유효감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잉 하락이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나왔던 뉴스가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른 반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정말 많이 빠지기는 많이 빠졌구나. 좀 실망의 매물이 다 쏟아낸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은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이제 정말 수치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보니까 급락의 원인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저가 부근까지 갔던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또 오늘도 큰 반등에 나섰는데요. 지난 18일 NH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 중장기 성장성으로 밸류 부담 해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 동력과 밸류 논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었죠. 에너지 전쟁이다. 글로벌 투자의 필수죠. 다 에너지예요. 신재생이라는 것도 다 에너지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하냐면요. 발전 산업 설비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원전 풍력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담수 설비도 해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으로만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색깔이 좀 나중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바람이라 치더라도 원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앞으로 나올 기대감 그리고 원전은 필수적으로 안 갈 수가 없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너무 좀 실망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뭘로 봐도 일단은 우선 담아놓고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는 풍력과 담수 설비 관련돼서 모든 발전 설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장이 좋아진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25,000원을 넘어선 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매력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지만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담고 기다려봐도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정경민 차장님의 의견은 좀 다를지 어떤가요?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저희 결론이고요. 수주를 받아서 수주를 연속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주 산업에서 지금 수주의 연속성도 있지 않고 수주량도 좀 모자르고 수주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어떤 그 푸시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수주가 안 나올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보다 큰 변동성 그리고 이제 월말에 이제 수주 규모나 이런 것들 이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게 아니잖아요. 한수원에서 수주하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부 뭐 터빈이나 이런 쪽에 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편승을 한 투자 심리에 편승을 한 이제 그런 상승이다 보니까 오히려 월말에 이 이슈가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15,000~16,000원 선에서 이거를 빠른 속도로 뭐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한 1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좀 중기적인 그런 횡보 구간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의 연속성, 불확실성 때문에 더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총상위 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을 점검해 봤는데요. 주가 선반영 측면과 성장성 변화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는데요. 그 많은 종목들 속에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만나봅니다. 사영관 차장은 제이시스 메디칼, 정경민 차장은 삼강 M&T, 함정란 차장은 큐브 엔터를 가져오셨는데요. 먼저 함정란 차장님의 큐브 엔터부터 볼까요? 어떤 매력 포인트 보시고 가져오셨을까요? 네, 뭐 걸그룹 여자 아이들 톰보이 노래 되게 좋았었죠. 이걸로 싹쓸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은 나중에 뭐 실적을 봐야서 어느 정도 이제 옥석가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가가 좀 쉴 만큼 쉬었다라는 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이쪽 관련주들도 지금 일제히 좀 쇼커버링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일제히 준동하는 게 어쨌든 그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여기 이 회사가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랑 합작범의 애니큐브를 통해서 아티스트 및 보유 음원의 NFT를 발행하고 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확대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도 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주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마위에를 갖고 있는 종목은 저는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날은 뻗쩍 올라서 못 사. 쫓아가지 못하는 날 너 빠지면 사야지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음봉의 의미라고 한다면 뭐 내일 당장 아니더라도 밑꼬리가 달리는 날이라든가 아까 정경민처럼 얘기하셨던 거래가 줄어드는 날이라고 한다면 어제 상승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상승의 추세 전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캔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 떨어진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큐브 엔터 소개해 드립니다. 네, 말씀을 주신 그 여자아이들의 5번째 미니 앨범이 최근에 또 나왔거든요. 여러 나라 거의 뭐 40개 지역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네. 좀 정확히 집어주실까요? 뭐 매수 목표 네네네. 가격 전략을 말씀. 뭐 18,000원 이하에서 매트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 고점은 23,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6,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경민 차장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 삼강 M&T인데요. 어떤 점에서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원전 때문에 좀 편승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채널을 듣기로는 곧 뭐 수주가 좀 임박한 걸로 좀 보이고 뭐 안 그런 종목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원체 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거 그 대만 쪽 수주가 나오던 이제 그 뉴스보다도 지금 더 밑에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 횡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부터 2만 1,000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일단 좀 에너지를 좀 분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아직도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좀 비슷하고 저는 타이밍적으로 뭐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삼강 M&T 내일을 여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23,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손절은 한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한 5% 정도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하락의 절반 정도인 한 27,000원 선, 그리고 매수가는 21,000원 전후에서 좀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양관 차장님의 레이어주 제이시스 메디칼 보겠습니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의 본격 반영으로 성장세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신제품 출시 효과부터 좀 들어볼까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K 방산 굉장히 프리미엄 많이 받고 있는데요. K 미용도 위상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루트로닉이에요. 지금 시총 비교해봐도 사실상 영업이익 숫자 내는 것 비해서 시총이 지금 두 개가 비슷해졌거든요. 루트로닉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행보는 약간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을 본격적으로 매집하면서 8월 초에 지분율이 9%를 조금 넘었는데 지금 15%를 훅절 넘기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매집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제품 출시 여전히 있습니다. 제품 라이크 사이클이 지금 3년에서 4년 정도예요. 그러면 장비를 들여놨다가 그 정도 기간 지나면은 또 바꿔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 한번 썼던 제품들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거에 익숙해진 고객들에게 다른 장비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소모품 매출이에요. 끊임없이 사용할수록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 매출과 더불어서 성장성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분야고요. 이제 아까 신제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주요 제품이 이제 울트라 셀큐, 포텐자 이런 쪽들이에요. 지금 초음파 쪽에서는 하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고주파 쪽에 포텐자가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거의 4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런 실적들과 모멘텀이 주가에 지금 제대로 반영이 못 되는 시기다라는 걸 우리는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최근 행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61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 지배주주 순이익 380억 잡았을 때 PER 밴드가 보통 18배 정도에서 하단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총이 6,840억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가 대비해서도 40%의 최소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이 뒤집히면서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 그럼 PER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보다 더 높은 시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은 주봉상에서 지금 현재가 부근부터 120주선이 위치해 있는 5,8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 매물대 상단까지 보고 그 이후에 목표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18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큐브엔터, 삼강 MNT,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